그래서 6회차 두 번째 강의 방금 전에 끝나면서 이제 오늘 인플레이션 그쪽 한다고 했는데 그 전에 제가 이제 준칙과 재량 그쪽 파트를 마저 진행을 해야 됐었는데 안 해가지고 그거 파트를 진행 한번 해볼게요. 준칙과 재량은 어렵지 않아요. 그냥 지금 보면 지금 제 자료를 보면 다 줄거리죠. 그냥 편하게 읽으면 됩니다. 일단은 근데 좀 설명해야 될 것들이 있어서 살짝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정책을 관련해서 좀 논쟁거리가 있는 부분들이 크게 제가 생각할 때는 한 4가지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가 첫 번째로 고정학파와 이 케인즈의 그 싸움이 개입을 해야 되냐, 즉 적극적으로 정책을 해야 되냐, 아니면은 소극적으로 정책을 거의 하지 말아야 되냐, 그런 견해가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 통화 정책이 더 우세하냐, 재정 정책이 더 우세하냐, 그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마지막에 봤던 단기에 공표를 했을 때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정책 무력성 문제까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굳이 존재한다면은 정책을 한다면, 즉 적극적으로 정책을 한다면 재량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준칙을 사용해서 정책을 해야 되느냐,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한번 살펴보자면 일단 적극적 정책과 소극적 정책의 일단은 논쟁 거리에서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될 것이 바로 시차예요. 시차에는 내부 시차와 외부 시차라는 게 존재하는데, 내부 시차는 정책을 집행하는 데까지의 시간을 내부 시차라고 이해하면 편하고, 외부 시차는 정책을 집행하고 나서 그 효과가 미치는 시간을 외부 시차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부 시차 같은 경우에는 재정 정책이 훨씬 길어요. 왜일까요? 우리가 재정 정책 같은 걸 시행을 하려면 적어도 금액이 뭐 몇백억에서 우리나라로 친다면 적어도 한 몇 조 정도의 그런 사업들이 정책으로 시행이 될 텐데,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 추경 같은 경우도 1년에 50조씩 더 그러니까 추가 경정 예산, 뭔지 알죠?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더 필요해서 추후에 예산을 더 불리는 그런 게 이제 추가 경정 예산. 보면은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과정을 한번 생각해봐요. 돈이 필요해서 정책을 하고 싶어요. 지금 이번 그린 뉴딜도 마찬가지인데 정책을 하고 싶어요. 계획안을 짜요. 여기까지도 지금 시간이 오래 걸리죠.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리고 나서 그거를 의회에 넘겨가지고 또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쵸? 그 엄청나게 지금 이러한 단계들만 해도 되게 시간이 길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이런 게 재정 정책은 긴데, 통화 정책은 일단 기본적으로 통화량을 조절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조절하고 싶은 건 물가지만, 그래도 통화 정책을 통해서 물가를 조정하는 거지, 통화 정책을 하면서 물가 자체를 조정할 수는 없거든요. 통화량을 조절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이펙트로 물가를 조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즉 이 금융정책, 통화정책 같은 경우에는 통화량만 찍어내면 돼요. 통화량 한국은행에서 찍어내는 건 뭐 별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부 시차가 재정정책이 훨씬 더 길겠죠. 근데 반면에 재정정책 같은 경우 G가 늘면 Y가 바로 늘잖아요. 그쵸? Y가 바로 늘고, 근데 통화정책 같은 경우에는 통화량이 늘어나게 되면 이자율이 줄어들면서 투자가 늘어나고, 그리고 나서 Y가 늘어나는 형식이니까 훨씬 그 단계의 고리가 되게 길죠. 그렇기 때문에 외부 시차는 금융정책, 즉 통화정책이 훨씬 더 길어요. 그래서 이 시차를 가지고 조금 특히 이 고전학파 측에서 케인즈를 비판할 때 재정정책이 효과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너네들 내부 시차가 너무 길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경제 정책을 펼치는 이유가 이런 식으로 좀 완화하려고, 이런 커브들을 완화하려고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너무 과열돼가지고 정책을 이제 좀 가라앉는 정책을 여태 이제 수립을 하게 돼가지고, 시차 때문에 시행하는 건 여태 시행을 해서 이렇게 완만하게 가는 게 아니라
요때 시행을 해가지고 더 이런 식으로 더 긴 그런 뭐라 그래야 되지? 더 불황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차 때문에 요때 이제 경제를 어느 정도 좀 약화시킨 그런 정책들을 시행했을 때, 아니, 수립을 요때 하게 된다면 시행은 요때 해야 되기 때문에 시차들 때문에 그러면 훨씬 더 이 정책보다 훨씬 더 그런 사이클의 그런 폭이 훨씬 더 크겠죠. 그런데 이런 거를 조금 약간 막기 위해서 자동 안정화 장치라는 게 있어요. 자동 안전화 장치, Automatic Stabilizer라고 적혀져 있는, 여기 이제 누진세와 그 다음에 실업보험이 존재하는데, 이 두 개가 이러한 것과 상관없이 얘네들을 조금 더 완만하게 만드는 그러한 거를 누진세와 실업보험이라고 얘기해요. 왜 그런 정책들이 있냐면, 누진세 같은 경우에 이제 나의 소득이 늘어나면, 즉 다시 경제가 호황이면 나의 소득이 이전보다 좀 더 많이 늘어나겠죠. 그렇게 되면 누진세 구간에서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그런 경우 원래 이전만큼, 예를 들어서 내가 5억을 벌던 거 10억을 벌어요. 그러면 원래는 1억만큼만 세금을 내면 되는데 다음에도 그냥 1억만큼만 세금을 낸다고 칩시다. 누진세 구조가 아니라면. 그럴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세금을 많이 안 내니까 오히려 소비가 더 늘어가지고 더 경제가 호황 속에 들어갈 수 있겠죠. 더 소비 촉진이 일어나니까. 그런데 우리 누진세 구간 같은 경우는 1억 세금, 5억일 때 1억 세금 내면 10억일 때 2억 세금 내는 게 아니라 한 3억에서 4억 정도 세금을 내잖아요. 실제적으로 보면. 그런 이유가 그런 뭐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정책들을 시행했지만, 궁극적으로 놓고 보면 소비 촉진을 막아주는 그런 효과를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제가 호황이어서 소득이 늘어났는데 세금 구조가 누진세라면 세금을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 때문에 누진세가 이러한 호황 혹은 불황일 때 반대로 실업보험 같은 개념이 있는데, 실업보험 같은 경우에는 나의 그런 내 소득이 없어요. 내가 회사에서 잘렸어요. 그러한 경우 원래는 소비 자체 할 돈이 없는데, 왜냐면 나의 가처분 소득 자체가 없어지니까. 그런데 그래서 소비 자체가 급감하는데, 실업보험을 통해서 얘를 완전 0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좀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실업보험과 누진세가 양 측면에서 이런 경제적인 호황과 불황을 조금 더 완만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걸 자동 안정화 장치라고 해요. 거기 안전화 장치라고 적혀져 있다. 안정화. 이런 경우, 이런 정책이 시행이 되면 내부 시차가 존재하지 않죠. 누진세 혹은 실업보험 이런 거는 이미 이전부터 계속 시행해 오고 있는 그런 정책이잖아요. 예. 이런 데서 발견됐다고 이때 누진세 시작하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을 안 하니까. 예. 그러니까 이러한 개념 자체는 이제 또 내부 시차를 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그 밑에 여러 가지들이 있고요. 루카스 비판이라든지 읽어보면은 알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읽어보면은 지금 합리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경제 주체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책을 하게 되면 걔네들은 정책의 수용자가 아니다. 그 정책에 따른 그런 플랜들을 맞서서 그렇게 같이 게임을 펼치는 게임 이론상의 그런 경기자라고 봐야 되지, 단순한 정책의 수용자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만 높일 수가 있다. 그런 게 루카스 비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준칙과 재량 파트 넘어가면 있는데 천천히 읽어보시고 별로
별로 중요한 거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 이제 재량적 정책의 시간에 걸친 비일관성 요건 있는데 요건 좀 이따 설명을 할 건데 무슨 얘기냐면 재량이 있고 준칙이 있잖아요. 근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재량은 그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정책 위반자들이 되게 엘리트주의를 가지고 있으니까 재량을 해도 된다라는 그러한 논제를 펼치겠죠. 엘리트주의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게 이제 케인즈 학파의 그런 기본 논지인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재량적으로 정책을 펼치다 보면 분명 국민들과 어떤 정책을 처음에 표명했을 때 어디론가 가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물가를 줄이고 싶어요 라고 약속을 했어요. 물가를 5%에서 3%로 줄이고 싶어요 라고 약속을 했는데 갑자기 보니까 물가를 5%로 유지해놓고 실업률을 10%에서 5%만큼 줄인 그 지점이 훨씬 더 달성하기 쉬우면서 효과적인 지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준칙,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미 어느 정도 약속을 해놓은 그런 규칙들이 있으면 원래는 공표한 대로 그대로 인플레이션만 낮춰야겠죠. 근데 지금 보니까 사회적 후생으로 놓고 봤을 때 재량적으로 우리가 정책을 펼치게 되면 실업률을 10%에서 5%로 낮추는 거 훨씬 더 낫지 않냐. 물가는 5% 계속 고정시켜놓고 그러한 거를 그러한 이제 논쟁을 일컬어서 재량적 정책이 시간에 따라서 매번 베스트인 지점이 계속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준칙을 딱 정해놓고 대충 봤더니만은 뭐 여기가 또 가장 베스트 지점 아니야? 이제 또 이동하려고 보니까 지금 여기가 베스트 지점인데 계속 그러한 지점이 계속 바뀌어 나가다 보니까 궁극적으로 이 고전학파가 이 케인즈 학파를 비판하는, 특히 재량적인 이런 정책을 비판하는 요소들이 뭐냐면 파인 튜닝, 그러니까 미세하게 조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책을 어떻게 경제를 미세하게 조정하겠어요? 인플레이션을 정확하게 3%와 실업률 5%인 지점 딱 거기에 어떻게 그렇게 맞추겠어요? 그거 못한다라는 거죠. 네, 그런 걸 비판하기 위한 이러한 게 있는데 이걸 좀 이따 우리 또 살펴볼 거니까 어떻게 펼쳐지는지 거기서 보면 되고. 네, 그러면 여기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대충 요거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으면 되고요. 여기는 별로 중요한 게 없고 시차만 대충 내부 시차 외부 시차 있더라. 그 정도만 우리가 알면 됩니다.